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불렸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며칠 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새벽 기습으로 체포됐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트럼프가 사진을 공개했고 전 세계 언론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27년간 이어진 좌파 정권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찾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가 국민의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결국 외국 군대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석유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공식 확인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이 넘어요. 지구상에 있는 석유의 거의 5분의 1이 이 나라 땅 밑에 묻혀 있는 겁니다. 1920년대부터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왔고 그 덕분에 197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부국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남미에서 가장 높았고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달러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석유가 너무 잘 팔리니까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가 없었어요. 농업도 쇠퇴했고 제조업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석유만 팔면 됐으니까요. 경제학에서 이걸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다른 산업이 죽는 현상이죠. 베네수엘라는 이 병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수출의 96%가 석유였고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석유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1976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지 대통령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던 이익을 국가가 다 갖겠다는 결정이었죠.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만들어졌고 이 회사가 석유의 탐사부터 생산, 정제, 수출까지 전부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베네수엘라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OPEC 금수 조치를 취했을 때 유가가 4배로 뛰었는데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이니까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퍼줬습니다. 휘발유 값은 물보다 쌌어요. 리터당 몇 원 수준이었죠. 전기료도 거의 공짜였고 식료품에도 보조금이 붙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었죠. 얘 안 해도 국가가 먹여 살려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가 퍼주는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나중에 그게 줄어들면 격렬하게 반발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1986년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복지를 유지할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짜에 가까웠던 것들이 갑자기 비싸지니까 국민들 불만이 폭발했죠. 인플레이션도 치솟았고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989년 2월 카라카소라고 불리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도화선은 버스 요금 인상이었어요. IMF 권고에 따라 정부가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가 전국적인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차량이 불탔습니다.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논란이에요. 정부는 300명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000명이 넘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 사이에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고 차베스였죠. 군인 출신인 차베스는 어릴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군에 입대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숭배했고 마르크스주의에도 심취해 있었어요. 군 내부에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4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차베스가 이끄는 부대가 대통령궁을 점령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탈출했고 다른 부대들의 호응도 없었어요. 군 전체의 10%도 안 되는 병력만 차베스를 따랐거든요. 결국 차베스는 항복했고 TV에 나와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부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운 용감한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감옥에 갔다가 2년 만에 풀려났는데 나올 때는 이미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차베스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998년 대선에 출마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어요. 56%를 득표했거든요.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고 차베스가 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해 있었고 차베스는 그 틈을 파고들었죠.
그는 TV에 나와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했고 빈민층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쓰는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서민들이 쓰는 거친 말을 썼어요. 사람들은 그게 진정성 있다고 느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하자마자 볼리바르 혁명을 선언합니다.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거였죠. 국호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꿨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돈으로 빈곤층에게 복지를 퍼주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불렀죠.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차베스는 헌법부터 바꿨습니다. 1999년에 새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허용했어요.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죠. 이때부터 차베스 1인 체제의 기반이 닦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거라 민주적 정당성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찬성표를 던진 거니까요. 2002년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대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4월 11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충격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 장성들이 차베스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차베스는 군 기지로 끌려갔습니다. 임시정부가 구성됐고 재계 인사인 페드로 카르모나가 임시 대통령이 됐어요. 카르모나는 취임하자마자 차베스가 만든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차베스의 개혁 조치들을 다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빈민층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차베스를 돌려달라고 외치면서요. 차베스 지지 성향의 군부대들이 움직였고 대통령궁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카르모나 정부는 이틀 만에 무너졌고 차베스가 복귀했습니다. 이건 차베스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쿠데타를 이겨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것. 이 경험이 차베스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쿠데타 실패 후 반대파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총파업이었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국영 석유회사 PDVSA 직원들과 경영진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석유 생산이 거의 멈췄어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버텼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석유 시설을 운영하게 했고 쿠바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파업이 끝나자 보복에 나섰습니다. PDVSA 직원 18,0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어요. 회사 전체 인원의 40%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석유 산업이라는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숙련된 엔지니어, 지질학자, 정유 전문가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연구개발 부서인 인테밥은 인력의 80%가 해고됐어요. 게다가 차베스는 이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다시는 취업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전문가들은 해외로 빠져나갔죠.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으로요.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이 다 사라진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석유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 때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1998년에 하루 34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2003년에는 26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줄어서 2010년대에는 200만 배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웃나라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 석유 생산량을 2배로 늘렸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장은 유가가 높으니까 티가 안 났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도 단가가 오르니까 수입은 유지됐거든요. 2004년이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유 수요가 치솟았고 배럴당 30달러 하던 기름값이 50달러, 70달러,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에는 잠깐 14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베네수엘라에 다시 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베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차베스는 이 돈을 가지고 사회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미시온이라고 불렸는데 스페인어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미시온 바리오 아덴트로는 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쿠바에서 의사들을 데려와서 빈민가에 무료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미시온 로빈스는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었고 미시온 메르칼은 식료품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국영 슈퍼마켓 체인이었습니다. 미시온 비비엔다는 빈곤층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빈곤율이 2003년 62%에서 2011년에는 32%까지 떨어졌어요. 반으로 줄어든 거죠. 문맹률도 크게 낮아졌고 의료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줄었고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차베스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삶이 나아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석유 가격이 높을 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입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고 돈을 썼어요.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없었습니다. 국부펀드 같은 건 만들지 않았죠.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으로 1조 달러가 넘는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썼어요. 더 큰 문제는 차베스가 석유 돈으로 복지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다는 겁니다. 2007년에 석유 산업 국유화를 더 강화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던 합작 투자 지분의 과반을 강제로 넘기게 했습니다. 51% 이상을 국영 PDVSA가 갖도록 법을 바꾼 거죠.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보면서 철수했습니다. 차베스는 이걸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가 끊기고 기술 이전이 막히면서 석유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차베스는 헌법도 계속 바꿨습니다. 2009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완전히 없앴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요. 찬성이 54%였습니다. 이제 차베스는 원하면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됐죠.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도 통제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사 RCTV는 면허가 갱신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했고 신문사에는 용지 배급을 끊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실제로는 차베스 1인 체제가 굳어져 갔습니다. 야당은 존재했고 선거도 치러졌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국영방송은 차베스 연설을 몇 시간씩 생중계했지만 야당 후보에게는 방송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철마다 동원됐고 복지 수혜자들에게는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암묵적인 압력이 가해졌죠. 그래도 차베스는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대선에서 전부요. 외교적으로 차베스는 철저하게 반미 노선을 걸었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어요. 카스트로는 차베스에게 의사와 교사, 보안 전문가를 보내줬고 차베스는 쿠바에 싼값에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하루 10만 배럴 이상을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줬어요. 쿠바 경제가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차베스 덕분에 숨통이 트였죠. 차베스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리비아의 카다피, 시리아의 아사드, 벨라루스의 루카셰코, 짐바브웨의 무가베, 심지어 사담 후세인까지 만나서 우방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불렀고 2006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전날 연설한 부시 대통령을 가리켜 여기서 악마 냄새가 나다,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죠. 중남미 좌파 동맹도 만들었습니다. ALBA라고 불렸는데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의 약자예요.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이 가입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 FTAA에 대항하는 블록이었죠. 차베스는 이 나라들의 싼값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차베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58세였습니다. 2011년에 골반 부위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쿠바에서 4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죠.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 외무장관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차베스의 측근이었고 차베스가 직접 자기 뒤를 이으라고 지명했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 사망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1.5%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차베스처럼 압도적인 지지는 없었던 거죠. 카리스마도 부족했고 연설 실력도 차베스에 비할 바가 못 됐습니다. 차베스는 몇 시간이고 TV에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았는데 마두로는 10분만 말해도 어색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차베스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집권하자마자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2014년 국제 유가가 폭락한 거예요. 미국에서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 공급이 급증했거든요. 배럴당 100달러 넘던 기름값이 2015년에는 3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96%가 석유였으니까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문제는 마두로가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차베스 때 하던 대로 계속 돈을 찍어내서 복지를 유지하려고 했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줄이면 지지층이 이탈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냈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5년 물가 상승률이 112%였어요. 2016년에는 475%로 올랐고 2017년에는 862%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10만 %를 찍었어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죠.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화폐 단위를 바꿔서 0을 3개씩 지우는 리디노미네이션을 2번이나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 달 월급으로 커피 한 잔 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환율도 엉망이 됐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공식 환율을 정해놓고 통제하려 했어요. 달러당 10볼리바르라고 정해놓은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 환율로 달러를 팔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았으니까요. 암시장이 생겼고 거기서는 달러당 2,000볼리버르, 나중에는 수십만 볼리바르에 거래됐습니다. 정부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이가 수천 배에 달했어요. 이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정부 환율로 달러를 받아서 수입품을 들여온 다음 암시장에서 팔면 엄청난 이익이 남았거든요. 군 고위 장성들이 특히 이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에 마두로는 식료품 수입과 유통 권한을 군에 넘겼어요. 명목상으로는 투기를 막겠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군부의 충성을 사기 위한 뇌물이었죠. 장군들이 식료품 수입으로 떼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마두로 정권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한 정책을 폈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거예요. 빵값, 쌀값, 우유값을 정부가 정해놓고 그 이상 받으면 처벌했습니다. 사재기를 막겠다면서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상점들이 물건을 안 팔았습니다. 팔면 손해니까요. 생산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높으니 만들수록 적자였어요. 농부들은 농사를 포기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밀가루, 쌀, 식용유, 우유, 화장지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하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했어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살 수 있었죠. 물건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면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줄이 너무 길어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구할 수 있었지만 가격이 공식 가격의 수십 배였어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의약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 수술도 못했어요. 마취제가 없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같은 기본적인 약도 구할 수 없었죠. 간당한 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다시 올라갔고 말라리아 같은 예전에 박멸됐던 병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남미 최고 수준이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전기와 수도도 문제였습니다. 발전소와 수도 시설에 투자가 안 돼서 노후화됐거든요. 정전이 일상이 됐고 수도가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카라카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며칠씩 물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서 썼습니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됐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자주 정전이 되니까요.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GDP가 약 80% 감소했어요. 대공황 때 미국 GDP 감소가 25%였으니까 그것보다 3배나 더 심각한 거죠. 1인당 GDP가 2011년에 12,000달러가 넘었는데 2020년에는 1,5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빈국 수준이 된 겁니다. 국민의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그중 절반은 극빈층이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8kg에서 11kg 정도 빠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도 했죠. 치안도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 치안이 유지될 리가 없었죠. 살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80건을 넘었어요. 세계 평균이 6건 정도인데 말이죠.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갱단이 동네를 장악했고 경찰 대신 갱단이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도 생겼어요. 납치, 강도, 살인이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후로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이 770만 명이 넘어요. 전체 인구 3천만 명의 4분의 1이 나라를 떠난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이민 행렬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위기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걸어서 콜롬비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 버스를 타고 페루와 에콰도르까지 가는 사람들, 보트를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는 사람들,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콜롬비아에만 베네수엘라 난민이 200만 명 이상 들어왔고 페루에 100만 명, 칠레에 50만 명,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난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에 밀려들면서 미국 정치에서도 큰 이슈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문제와 연계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난민 문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과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더 나빠졌죠. 마두로는 경제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권력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 연합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국회 의석 167석 중 112석을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슈퍼 다수였죠. 이 정도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위험해진 거예요. 마두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법원을 동원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다 마두로가 임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법원이 야당 의원 3명의 당선을 무효화시켜서 야당이 슈퍼다수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켜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시기였죠.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2017년에는 더 노골적인 수를 썼습니다. 재헌의회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새 헌법을 만들겠다면서 의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명목이었죠. 이 재헌의회 선거에서 야당은 참여를 거부했고 여당 지지자들만 투표했습니다. 정부는 800만 명이 투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장비 제조사가 최소 100만 표는 조작됐다고 폭로했어요. 실제 투표자는 300만 명 정도였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헌의회가 기존 국회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유명무실해졌죠.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는 다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부분이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력 야당 후보들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체포됐기 때문이죠.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엘리케 카프릴레스는 1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투표율도 46%에 그쳤는데 역대 최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한 거죠. 미국, 유럽연합,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선거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2019년 1월 새로 구성된 야당 주도 국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어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거죠. 미국을 포함한 50개국 이상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한동안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마두로는 대통령궁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했고 과이도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실권은 없었죠. 마두로가 군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이도는 군부의 이탈을 호소했지만 소수의 장교들만 넘어왔을 뿐 대부분은 마두로 편에 남았어요. 군 장성들은 마두로 정권에서 너무 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그걸 다 잃을 테니까요. 2019년 4월에 과이도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부 군인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마두로는 TV에 나와서 쿠데타가 진압됐다고 선언했고 과이도의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과이도 자신은 면책 특권 때문에 체포는 안 됐지만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결국 2023년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개인 제재가 시작됐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석유 산업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됐어요. 2019년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공사 PDVSA에 미국 내 자산 70억 달러가 동결됐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미국 정유소들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주요 구매처였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잠시 제재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이 협상을 벌여서 2024년 대선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기로 합의했거든요. 바베이도스 합의라고 불렸죠. 미국은 이 합의를 근거로 6개월간 석유 제재를 완화해줬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미국에 석유를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마두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탄압을 다시 강화했어요. 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출마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15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를 지지했다는 게 죄목이었죠. 마차도 대신 에드문도 곤살레스라는 전직 외교관이 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곤살레스가 65%를 득표해서 마두로 31%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으로 나왔어요. 야당 참관인들이 확보한 투표 용지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곤살레스가 620만 표, 마두로가 270만 표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관위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두로 51%, 곤살레스 44%라고 발표한 거예요.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국제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같은 남미 국가들도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카터 센터, 미주기구, UN 모두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이걸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선거 사기 중 하나라고 불렀어요.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자유, 마두로 정부는 붕괴할 것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요. 마두로 선거 포스터를 불태우고 차베스 동상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경찰과 군이 투입됐고 최루가스와 고무탄이 사용됐습니다. 2,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최소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반대파 탄압을 툰툰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체포에 나선 거예요. 야당 활동가들이 한밤중에 끌려갔고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곤살레스에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그는 결국 9월에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마차도도 은신해야 했어요. 대법원은 예상대로 마두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월 22일에 마두로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선관위 발표가 검증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마두로는 2025년 2월 10일에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요.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니카라과 정도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훨씬 강경한 태도를 취했어요. 2025년 2월에 마두로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바이든 때 완화됐던 석유협정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마두로 체포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1,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은 마약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법무부는 2020년에 이미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콜롬비아 반군 FARC, ELN과 공모해서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는 혐의였죠. 수십 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어요.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는데 마두로와 군 고위층이 이 조직의 배후라는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마약 밀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남쪽의 창작전이라고 불렸어요. 2025년 하반기에만 22차례 공격으로 8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해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항만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12월에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전체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침공까지는 안 할 거라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일이 터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밤하늘에 미군 스텔스 전투기와 특수작전 헬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적 결의 작전이라고 명명된 군사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마두로는 안전한 방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아내와 함께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수갑이 채워진 마두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안대를 쓴 채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체포됐을 때 공개된 초라한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27년간 이어진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같은 남미 우파 정부들은 환영했어요.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면서도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마두로 독재 정권 축출 자체는 환영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히 규탄했고 이란과 쿠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어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물이에요. 마두로의 여동생과 가깝고 정권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취임 직후 그녀는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한 정권 이양이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게 직접 통치가 아니라 정책 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불분명해요.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하려는 건지 언제까지 개입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곤살레스와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아직 해외에 있어요. 곤살레스는 스페인에, 마차도는 은신 중이죠. 당장 돌아와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차도는 성명을 내서 베네수엘라인이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군부의 지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군부 핵심 인물들 중 일부는 잠적했어요. 특히 디오스다도 카베요가 문제입니다. 마두로 다음으로 강력한 인물이고 태양의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에요. 미국 국무부가 2,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추적 중입니다. 그가 무장 민병대를 동원해서 게릴라전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위험합니다. 석유가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좋았지만 유가가 떨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졌거든요. 수출의 96%가 석유라는 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업 다각화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포퓰리즘의 한계입니다. 차베스는 석유 돈으로 빈곤층에게 퍼줬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빈곤율이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없었고 산업 기반 투자도 없었어요.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려니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셋째,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를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니까 잘못된 정책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실패가 분명해져도 방향을 바꿀 수 없었어요. 대통령 혼자 모든 걸 결정하니까 실수해도 막을 사람이 없었죠. 민주주의가 형식만 남고 실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부패의 파괴력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석유 수입이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측근들이 돈을 빼돌렸습니다. 군 장성들은 식료품 수입으로 떼돈을 벌었고 마약 밀매에도 연루됐어요. 국가 자원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소수 권력층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다섯째, 국제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차베스는 반미 노선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미국과의 대립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고 이것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어요. 물론 미국의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체포한 게 합법인지는 따져볼 문제예요. 하지만 고립된 상태에서 버티는 건 결국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섯째, 자원의 저주입니다. 경제학에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역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원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산업을 키울 동기가 없어지고 자원 수입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부패가 만연해지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이 자원의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국민이 굶주리는 최빈국이 됐으니까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는 여전히 엉망이고 기반 시설은 붕괴됐습니다. 떠난 770만 명이 돌아올지도 미지수예요. 기술 인력이 빠져나간 석유 산업을 회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겁니다. 설비도 노후화됐고 투자도 필요해요. 정치적 안정을 찾는 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미국이 얼마나 오래 개입할지, 어떤 식으로 정권 이양이 이뤄질지, 새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보면 독재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풍요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석유라는 축복이 있었기에 다른 것을 키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석유가 흔들리니 다 같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남미 최고의 부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